자, 준비됐죠? 조직론까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갑니다. 자, 우리 교재 170페이지네요. 그죠? 자, 산업사회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정보사회 밑에다가 옆에 있는 지식정보화 또는 지식정보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비교는 넘어가시고 조직 모형 다 넘어가시고 171페이지 보시면 여기 중요하죠. 그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가 바로 무슨 정보? 전자정보 밑줄. 지식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정보 조직이죠. 그죠? 동그라미 1번 정보기술 활용 동그라미, 행정업무 동그라미, 국민 동그라미, 효율적 수행.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행정업무나 국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실무적 차원 밑줄.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에 맞춰서 실무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논의가 강조됩니다. 이론적 차원보다는 실무적 차원. 자, 한 번만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그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줄여서 ICT라 그러죠. 그죠? 정보,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통신이고 테크놀로지는 기술이죠. 그죠? 정보, 통신 기술을 보통은 이제 줄여서 IT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IT 또는 ICT인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PC, 인터넷. 자, 이렇게 해서 도입합니다. 그럼 자, 내부 과정이 개선되고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이미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이제 전자정보의 백오피스라고 얘기하고, 호텔에 가면 맨 앞에 여러분을 접점해서 만나는 게 호텔 프론트죠. 프론트 무슨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이 저를 너무 옛날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행정복지센터에 여러분 등본대로 가면 여러분 여기 공무원한테 등본 한턱 때려와서 하겠죠. 여기는 백오피스예요, 프론트 오피스예요. 그럼 당연히 프론트 오피스죠.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1988년 이전에는 등본을 다 일일이 꽂아서 찾아와서 빼내서 복사해서 줬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행정복지센터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컴퓨터로 엔터를 쳐서 여러분 지문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출력해 주죠. 여기는 지금 뭐가 돼 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전자 문서 교환입니다. 이걸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EDI 여러분 친구하고 이메일 주고받죠? 그게 EDI야. EDI 전자결제. 이쪽은 여러분 자 이쪽은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그 공무원들 뒤쪽에서 하는 업무 방식이죠. 무슨 오피스? 백오피스 업무 과정.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전자결제, 전자문서교환. 전자결제나 전자문서교환은 내부 업무 과정 효율화하는 거 아시겠죠? 여기 뭐겠어요? 전자민원. 아, 요즘에 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 갑어.kr 있죠? 여러분 다 앱에 깔려 있죠? 갑어.kr.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능률형 밑줄 전자결제, 전자문서교환, 정보 공동이용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웬만한 분들 다 여권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여권 발급 신청을 하려면 약 8종류의 서류를 제가 직접 떼서 갔어요. 남자들한테는 뭐가 가장 중요했까 그 당시? 지금도 가장 중요하죠.
20대 남자들은 여권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병역 사항을 무조건 첨부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병무청에 어디 가야 되는데 요즘 동네에 병무청 안 보이잖아요. 잘. 그럼 또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여권 갱신 신청 딱 클릭만 하면 정보 공동 이용에 내가 클릭만 하면 관악구청에서 여러분이 신청한 부평구청에서 병무청에 이분 병역사항 어떤지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정보 무슨 이용? 공동 이용이죠. 공동 이용. 서비스형 밑줄. 전자민원, 전자조달 밑줄. 민주향원 참여입니다. 참여. 시민 참여 동그라미. 전자정보 공개나 전자참여를 말합니다. 자, 밑에 방가리 1번 백오피스 밑줄, 대내 밑줄. 업무 과정이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 CIO가 시험 많이 나옵니다.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지금은 진흥정보화 책임관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잡으면 98년부터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 88년부터 보면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학교에서 PC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 중에 독수리 있어? 독수리 없잖아. 독수리 치는 애들 없잖아, 사실 요즘에는. 근데 그때는 뭐가 엄청 많아? 다 독수리였겠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정보화를 이끌고 나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다? CIO 됐습니다. CIO. 이거 있다, 알았죠? CIO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밑에 프론트 오피스 밑줄, 대외 동그라미. 전자민원은 그 gov.kr 별표, 요거는 시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자민원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다? gov.kr. 다시 뭐라고요? gov.kr입니다. 나라장터 g2b.go.kr. 전자통관이 있고요. 정보공개, 전자참여. 그래서 open.kr. 오픈한다. 뭘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한다. open.go.kr. 전자참여 국민신문고 epeople.go.kr인데 대충 느낌 알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전자정보법 내용이 잘 나오는데 구현원칙은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양가리 2번 172페이지 양가리 2번 전자정보법의 적용 대상 별표.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행정기관, 국회 체크, 법원, 헌재, 중선이,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자, 국회 체크, 법원, 헌재, 중선이,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체크, 그 기관의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동그라미, 지방공기업법 동그라미. 자, D가 나왔습니다. D가 초중고등, 학교 체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초중고도 적용됩니다. 알았죠? 초중고도 적용된다. 용어가 나왔습니다. 용어. 동그라미 1, 2, 3, 4 용어가 나왔어요. 용어. 정보통신망 동그라미. 정보통신 설비 활용, 이용기술 활용, 정보통신 체계, 정보자원 동그라미, 행정정보 동그라미, 정보시스템 동그라미, 정보기술 동그라미, 예산 동그라미, 인력 동그라미. 예산 인력 놓으면 정보자원이고요.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아키텍처,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정보 밑에다가 대문자로 I 쓰시고 기술 밑에다가 대문자로 T 쓰시고, 아키텍처는 영어로 A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ITA로도 나옵니다. 알았죠? ITA 됐습니다. 맨 끝에 최적화 방법 밑줄,
아키텍처는 그냥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도. 정보 시스템. 됐습니다. 기기,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하고 정보 시스템하고 좀 구분 좀 해줘야 돼. 알았죠?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봤는데 개념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행안부 장관 체크. 5년 체크. 5년이니까 운영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이겠죠. 그죠? 누가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행정안전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정보 업무는 누가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합니다. 행정기관장 체크. 5년마다 기본계획. 3번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6월 24일 발표. 현우야, 왜 6월 24일이 전자정보의 날일까? 한번 추측해 볼래? 사이트. 접근 좋았다. 재준이는. 이거는 맞았어. 방금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땡땡땡 한 날이 6월 24일인데 사이트는 틀렸어. 지는 뭐겠냐? 훨씬 더 앞입니다. 1968년 6월 24일인가 그래. 엄청 앞이야. 맞았어요. 1962년인가 6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IBM에서 만든 아주 원초적 컴퓨터로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래. 이거 여러분 전자정보의 날 딱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하면 그때 컴퓨터가 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데스크탑은 82년도인가 85년도에 나왔잖아. 훨씬 이전이야. 6월 24일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시고 시험은 나중에 다음 봅시다. 175페이지 가서 중간의 내용들은 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174페이지 불안하니까 요 하나만 확인합시다. 174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문서 작성은 뭐가 기본이다? 종이 문서가 아니라 무슨 문서? 전자문서가 기본입니다.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까지만 기억합시다. 175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이 좀 잘 나오는데, 자, 1단계의 정보 제공의 정자, 2단계의 참여의 참자, 3단계의 결정의 결자. 그래서 저는 정참결로 외웁니다. 다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적 참여의 수준을 몇 개로 나눴다? 3개로 나눴습니다. 원웨이는 정보 제공, 투웨이는 전자 참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은 전자적 결정입니다. 알았죠? 정참결만 외우면 돼요. 정참결. 특징 장단점 넘어가시고 175페이지 역기능 동그라미 1번 인포데믹스. 아시죠? 정보 전염병. 요즘에 이거 뭐예요? 이거 요즘 뭐라 이거? 페이크 뉴스죠. 페이크 뉴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또 나쁜 정보들이 가공되고 조작돼서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인포데믹스라고 그럽니다. 집단 극화 현상입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 가보면 뭐밖에 없어요. 잘라, 죽여, 없애버려, 자살해 이런 거밖에 없죠. 집단 극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3번 선택적 정보 접촉. 맞죠? 그죠? 요걸로 이제 실패한 분이 지금 깜빵 가 계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극우 유튜브만 보면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선택적 정보 접촉입니다. 정보 격차.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차이를 우리 뭐라 그런다? 정보 격차죠. 산업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문제가 됐다면 정보사회에서는 무슨 격차?
정보 격차가 문제가 된다. 다음 페이지. 또 우리나라 정보와 역기능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다음 페이지 무슨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프라이버시 밑에다가 개인정보라고 쓰세요.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싶은 내 사생활을 말하는 거고, 그걸 법적으로 환원했을 때 무슨 정보가 된다? 개인정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만 좀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좀 중요합니다. 국무총리, 행정위원회, 집행위원회입니다.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는 위원회. 무슨 위원회? 집행위원회입니다. 집행위원회.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디 있다? 국무총리 밑에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밑에 내용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밑에 정보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 격차. 동그라미 1번 지능정보화 기본법 45조 별표. 국가기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민간기업도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민간기업은 X 아닙니다. 알았죠? 자, 정보격차 해소의 주체는 누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해소의 주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것처럼 정보격차 해소의 주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즘에는 다음 페이지가 더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벌써 여러분 내년이면 10년이 됐네. 그죠? 2016년에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될 줄 몰랐죠. 알파고 기억나죠? 그때부터 나왔던 말이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지금은 정부는 지능정보화라고 합니다. 알았죠? 지능정보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6 밑줄. 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모불복인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고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요즘에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융합되죠. 그죠? 사이버 물리 시스템 밑줄, 사이버 물리 시스템.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 여러분. 자, 이거 한 번만 해보시죠. 여기 어린애들이 한 2, 3년 전만 해도 어린애들이 길가에서 뭐 이렇게 포켓몬인가 이거 맞죠? 그거 봤죠? 그럼 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 걔들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켜서 보고 있는 그 세상은 리얼월드예요? 가상공간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방금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방금 말했던 어그먼트란 단어가, 어그먼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말은 들어봤는데 이거 영어로 처음 들어봤죠? 이게 뭐래요? 증강현실이야. 증강현실. 봐봐요. 자,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를 더 증가시켰잖아. 어그먼트가 더하다, 증가시키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현실? 증강현실. 그게는 지금 가상과 현실이 통합되어 있죠. 이런 걸 무슨 시스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시스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자, 안에 표에 보면 인간 개입이 없다라는 데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간 개입 없다, 상황 인식 밑줄. 인간 개입이 없다, 상황 인식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는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간 개입이 없어요. 그 말은 기계가 스스로 자자자자. 진짜 여러분 안 믿겠지만 우리 딸이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2002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GPS 있죠. 위성 시스템에
따라서 GIS라는 지리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때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게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옛날에 요 이전에는 친구가 차 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국 도로 일주 지도 이거 사주는 게 국룰이었어, 국룰. 그럼 저는 이제 그때는 운전병 출신이니까 38번 도로에서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막 온갖 폼 잡고 막 운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이 A와 B 사이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냥 알아서 쭉 안내해 주죠. 자, 정보사회는 리얼 월드를 가상 공간에 옮겨 놓은 것 뿐인데, 자 갑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아버님의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A와 B를 입력해 놓으면 이놈한 무식카드 계속 그 길만 가죠. 근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무슨 상황이 바뀌어서? 교통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안내하라고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무슨 정보사회라고요? 지능정보사회야. 자, 갑시다. 갑니다.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같은 말 뭐라고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세상. 무슨 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입니다. 이걸 선도하는 기술을 AICBM이라고 합니다. AICBM. AI는 잘 아시죠? IoT. 무슨 인터넷?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 요즘에 USB 들고 다니면 정말 옛날 사람 취급받잖아요. 요즘에 웬만한 자료는 다 어디에 올려놔요?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죠. 그 다음에 무슨 데이터?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방식으로 합니다. AICBM. 그래서 증거 기반의 정책 밑줄 쳐주시고, 이제는 그때 여러분 모바일 앱으로, 그죠? 여러분들 투표도 하고 하면 무슨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직접 민주주의 별표. 무슨 민주주의 가능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밑에 쭉 나와 있는데 다 알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빅데이터 별표.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자, 용량 동그라미, 속도 동그라미, 복잡성 동그라미, 종류 동그라미. 요거는 별표. 요거 시험 맨날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다시 무슨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개념 적는 게 아니라, 자, 이미 여러분 12년 전에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 요즘은 다 합니다. 실합니다. 서울시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버스가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택시 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불편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무슨 버스? 심야 버스. 또 근데 낮보다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노선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죠. 옛날 방식이면 결정자들의 자기 20년 전의 생각으로, 야, 요 동네가 핫했으니까 여기 만들어야 되지, 아니면 공청회 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갑니다. 이때 서울시가 중요합니다. 자, 빅데이터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서울시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승하차 기록 500만 건. 500만 건이면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무슨 데이터라고요? 빅데이터. 이 택시가 여기서 타고 내렸다는 거는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죠? 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잖아. 택시 남바는 개인정보가 아니잖아.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화량 몇 통? 30억 통. 다시 뭐라고요? 30억 통. 데이터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 서울시의 지도 위에 올리면 여기는 아주 진하게 도고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진하게 표시된다는 건 뭡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다시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뭔가 분석을 하면 패턴과 경향을 발견하면 자, 요렇게 노선을 6개 했습니다. 객관적이에요? 빼박 캔트 아니에요, 그죠? 왜 여기 노선 했어? 이거 보십시오. 데이터를 지도에 올리니까 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 캔트죠. 객관적이죠. 과학적이죠.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노느냐면 기계학습은 뭐냐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면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제적이고 예측적이다. 자, 이걸 이제는 앞으로 행정은 뭘 기반으로 행정을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합니다. 다시 무슨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자, 용량이 엄청 많아졌죠? 복잡합니다. 맞죠? 속도도 빨라지고 종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영상, 음성 데이터들을 다 모으면 여러분이 혼자 뭘 검색했는지 여러분 인천시에서 무슨 축제하는데 누구 데려와야 되는 초대 가수 누구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천시에서 1년 내도록 가장 많이 SNS에서 검색된 사람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죠. 용도 복종, 다시 뭐라고요? 용도 복종, 용량, 속도, 복잡성, 종류.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빅데이터는 뭐라고요? 뭐가 빅된다? 용량이 빅이다. 복잡성이 빅이다. 종류가 빅이다. 속도가 빅이다. 빨라진다는 거지, 그지? 용도 복종. 다시 뭐라고요? 용도 복종입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바로 나와 있죠. 일단은 여러분, 그래서 6번부터 보시죠. 178페이지에 6번부터 보면 속도의 도차, 다양성, 종류입니다. 크기는 용량이죠. 복잡성. 왜 3V 1C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3V 1C도 시험에 나왔어요. velocity, variety, 볼륨은 3V죠. 복잡성은 1C입니다. 3V 1C입니다. 최근에 밸류나 브라스티, 진실한 데이터라고 해서 또 이 V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B, 정형 데이터, 비정형까지 포함 미출.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 엑셀 함수를 엑셀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음성이나 이미지는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그죠? 것들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유가 예보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위험관리 데이터 이미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차에 내비게이션에 요즘에 뭐도 나와요? 쭉 가고 있으면 혹시 기름 넣고 싶으면 여기가 최고 싸요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그 데이터를 또 유가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같이 연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더 놀라운 거는 막 이제는 뭐 민간 기업에서 가다가 보니까 뭐 최근 뭐 놀라웠던 거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성공할 줄 모르겠는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으니까 5월 5일 수도권에 사는 부모님들은 5월 5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고민해요? 에버랜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전 국민 눈치 게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티맵에서 뭔 서비스 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버랜드로 목적지로 설정하고 가는 차들이 몇 대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와, 그걸 깜짝 놀랐어. 요즘엔 그래서 추천하는 맛집은 좀 믿음이 안 가는데, 요즘에 티맵에 넣어놓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최근 6개월 동안에 티맵의 목적지로 찍힌 식당 중에서 랭킹 탑 5 이런 거면 설마 그게 뭐 집이 그 식당이라서 찍고 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와, 그런 거는 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건 참 가치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증거 기반 정책 과정 별표, 다시 뭐라고요? 증거 기반 정책 과정, 다시 뭐라고요?
증거 기반 정책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체크. 밑에 행안부 장관 소속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 3년마다 발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자 갑니다. 우리나라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이 있죠. 무슨 이름이라고요? 자, 그럼 빅데이터는 기술 용어지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구현한 행정은 무슨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 맞죠? 데이터 기반 행정이고 어느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자정부 쪽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다 주도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보시면 178페이지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패스트 2016년 WF 세계경제포럼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정부 모양을 패스트 자, 플랫 더 수평적이고 에자일 더 민첩하다, 기민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트림라인 이게 이제 수영하면서 스트림라인을 잘 했는데 매끈하다는 뜻입니다. 저항을 최소화하는 매끈하고 테크 세비 이 세비라는 단어가 뭐 전문가 정통한 이런 뜻이거든요. 기술의 전문가 능통한 자 패스트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민첩한 정보 밑줄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자 플랫폼 기반 웹 2.0 밑줄 서울버스 앱입니다.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말합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앱들이 전부 다 여기 바로 기술 용어로 하면 뭐라고요? 플랫폼 기반의 웹 2.0입니다. 웹 2.0. 시멘틱 웹은 됐습니다. 논리적 추론까지 밑줄. 이게 이제 여러분 시멘틱 웹은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지금 빅3에서 밀리고 있는데 어디예요? 옛날에 여러분 검색 시장이 빅3였거든요. 구글 오기 전에는 자 여러분 네이버 검색 많이 하죠 여전히. 그 다음에 다음 검색도 많이 하고 네이트도 검색을 가끔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이트가 이때 시멘틱 앱을 하면서 여러분 쓴 말 기억날 겁니다. 연관 검색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연관 검색. 시멘틱 앱은 뭐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딱 해서 지엇을 딱 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쭉 연관된 단어들 쭉 떠줘. 이게 시멘틱 앱이야.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읽어보면 한 3-4번째 안에 웬만한 여러분이 검색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거 보면 여러분 안 무서워요? 나는 그거 보면 무서운데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딱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너 요거 검색하려고 하지. 이미 기계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거 너무 기분 나쁜 건데. 그래서 시멘틱 웹은 연관 검색이라고 그럽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의 웹 3.0 밑줄. 맨 끝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웹 3.0이다. 웹 3.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자정부와 기존 정부의 기후가 나와 있는데 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정부 자 태블릿 PC 스마트폰 웨어러블 IT가 뭡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없네 아무도? 나도 없는데 그죠? 스마트워치 같은 게 웨어러블죠. 여기 뭐도 나왔어요. 요즘 잘 안 팔리잖아. 구글에 스마트 링도 나왔죠. 그죠? 스마트 링. 사전적이고 예측적이다 별표. 사전적이고 예측. 방금 했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혹시 길 없느려면 여기가 최고 싸요. 사전에 예측해서 알려주죠. 사전적, 예측적입니다. 개별 맞춤형. DIU는 아시죠?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너에게 맞춤형으로 국민이 직접 설계한다는 것이죠. 1회 신청으로 일괄 제공. 다시 뭐라고요? 1회 신청으로 일괄 제공해 줍니다. 1회 신청으로 일괄하죠. 그죠?
O2 온라인 투 온라인의 줄임말을 오토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토죠.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오는 것도 여러분 자 집에서 한 번쯤만 배달 시켜봤죠? 자 갑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배달 시킬 때 배달 앱으로 시키죠. 오프라인으로 시켜요? 온라인으로 시켜요? 오프라인으로 시키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시키는 거지. 옛날처럼 잠깐 딴 얘기하면 제가 우리 아들 딸하고 가장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던 때가 이거야.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저는 887에 885 이제 까먹었네 나도 이제. 저는 이제 제 학원 근처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중국집 번호, 여러분 아버님도 중국집 번호 외워서 전화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짜장면 좀 시켜 그랬더니 이놈이 앱을 딱 해더니 이렇게 주문하더라고. 내가 888에 557 아빠 이걸 하면 쿠폰도 많이 주고 싸고 그리고 다양한 거 먹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봤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디폴트 값이니까 난 좀 적응은 안 되더라고. 저는 아직도 배달 앱은 하나도 안 깔렸어요. 약간 좀 요즘에 하나 더 감성적으로 말하면 택시도 이거 이제는 노란 택시 카카오 택시 그 폭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역시 택시도 아직도 이렇게 손 들고 타는 이 예전에 손 들고 한번 타봤냐? 해봤어? 현우 택시 이렇게 해서 한번 타봤어? 해봤냐고 옛날에 찬양이도 해봤어? 이렇게 손 들고?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지. 이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배달 앱은 아직도 내가 자존심상 안 깔았어. 이미 그 우리 딸 아들하고 우리 와이프가 많이 쓴 것도 있는데 좀 낭만이 없는 것 같아. 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니까 할 말 없는데 이거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여러분들이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배달 반찬 밥이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으로 오죠. 가장 좋은 거는 온라인 투 온라인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청에 무슨 서류를 낼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여러분이 출력해서 들고 가서 구청에 내는 게 옛날 방식이잖아. 어떻게 해요 지금? 자 여기 잡으세요. 요 구청에게 야 내 서류를 있잖아. 전자적으로 요 구청으로 보내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신청해서 온라인에 신청해서 어디로 가요? 온라인으로 가죠. 이게 가장 끝판왕. 이건 페이퍼리스도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가능한 게 꽤 많습니다. 온라인 투 온라인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워크, 스마트 워크는 여러분 아시죠? 자 이거 저번에 한번 얼핏 했는 것 같은데 인사행정에 가면 다시 할 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자 옛날에는 여러분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라는 말은 들어봤죠? 집에서 근무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저는 모바일 어떻게 근무해요? 아유 저는 오늘 카페에 가서 근무할래요. 왜냐하면 내가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려놓고 클라우드에 똑같이 여러분들 협업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굳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집 근처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만들면 스마트 워크 센터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옛날에 분당에 살던 공무원이 가천까지는 20분 만에 출퇴근했거든요. 근데 정보통합청사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종에 가버리니까 엄청 힘들어졌죠.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 되는데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분당 근처에 무슨 센터?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5분만 걸어가면 되는 어디에 가서 근무한다? 스마트워크 센터. 이거는 9 to 6 똑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능한 게 뭡니까? 모든 자료를 다 어디에 올려놓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결제는 무슨 결제? 전자결제 하겠죠. 회의는 무슨 회의? 화상회의 하겠죠.
이런 걸 무슨 근무?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근무한다. 그래서 스마트워크 센터. 또 내가 어떤 근무? 모바일 워크입니다. 모바일.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오송에 강의하러 가기 전에 자료 안 보냈으면 어떡해요? KTX에서 아이패드에다 빨리 메일 보내고 답장 쓰고 하는 거 무슨 워크예요? 내가 지금 이동하면서 일하는 거죠. 무슨 워크? 모바일 워크입니다. 이런 다양한 근무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밑에 한번 봅시다. 173페이지, 179페이지. 자, 전자정부는 동그라미 1번 국민 주도로 정책 결정한다. 맞죠? DIU라고 그랬습니다. DIU 방식. 국민들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모바일로 참여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한다. 생애 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국민이 미리 알려준다 밑줄 선제적이죠. 미리 알려준다 뭐라고요? 선제적이고 예측적입니다.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거. 한 번에 신청해서 다른 기관 자동 신청. 알았죠?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신청으로 다른 기관에게도 알려줍니다. 4번 온오프라인 멀티 채널 스마트워크 센터 넘어가시고 5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조직을 다 설계했으면 갑니다. 국가 동그라미 맨 밑에 지방 있죠. 공공조직은 무슨 정부조직은 무슨 조직과 뭐가 있다? 국가 행정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가는 다시 중앙행정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다시 뭐라고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참 중요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와 무관이라 써세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에서 업무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서 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알았죠? 국세청, 세무서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거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집에 아버님이 여러분 보고 대신 야 아빠 저기 지방교육세 좀 내라 그래서 집 근처에 세무서 있다고 해서 가면 절대 안 되죠. 왜요? 그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이 설치한 거니까 그는 국세만 납부하는데 알았죠? 지방세는 구청에 가야죠. 구청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가야 됩니다. 자, 중앙행정관에 다시 본부하고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본부는 최고관리청은 장관, 보조기관은 라인, 보좌기관은 스텝. 다시 뭐라고요? 보조기관은 라인. 라인 직접적이라 쓰시고 직접적 업무. 라인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좌기관은 간접적이죠. 간접적. 뭐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라인, 개선기관을 이런 뭐라 그래요? 보조기관을 그러고 참모, 스텝은 보좌기관을 합니다. 이것만 시험 나옵니다. 알았죠? 보조, 보좌. 부속기관 나와 있습니다. 부속기관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 합쳐서 소속기관이라 합니다. 알았죠? 소속기관 합니다. 자치단체는 우리가 다음에 볼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 준비됐죠? 갑니다. 중앙행정기관 체크해 주시고 자, 아라비아 2번이 중요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몇 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서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았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속기관, 자문기관, 소속기관, 보조기관. 자, 보조기관은 됐습니다. 대문자로 LIN이 쓰시고 여기 있다 그죠? LIN이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장자로 끝나죠. 실장, 국장, 과장, 계장. 보좌기관은 스텝, 참모입니다.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합쳐서 하부조직이라고 그러고요. 9번이 가끔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원래 이제 차관이 몇 명이야 돼요? 한 명인데
예외적으로 차관이 2명인 부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이 좀 많겠죠, 그죠? 갑니다. 기획재정부 동그라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그라미, 외교부 동그라미, 문화체육관광부 동그라미, 보건복지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밑에다가 쓰세요. 행정안전부 X. 행정안전부는 하는 일에 비해서 차관이 한 명입니다. 국방부 X.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가장 많이 꼬시는 걸로 넣는데 뭐라고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러분들 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는 부처가 좀 작아 보이죠? 지금 다시 보세요. 기재부, 과기정통, 외교,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일을 많이 하는 부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차관이 2명인데 나머지 부처들은 차관이 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정부 조직 개편안 보시죠. 2010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소방청하고 소방청 행정안전부 밑줄. 해양경찰청 이거는 아시죠? 해양경찰청은 어디 밑에 있다? 해양수산부.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마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 이건 넘어갑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있다는 것만 아까 봤고요. 공수처는 우리 탄핵정국에서 열심히 했죠, 그죠? 공직비리수사처.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된 건 잘 아시죠? 질병관리청. 자, 방가로서 한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윤석열 정부죠. 자, 재외동포청 별표. 외교부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고,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부로 됐죠.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 우주항공청 별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생긴 부처가 2개죠. 재외동포청하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여러분들 좀 신선하죠, 그죠?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알았죠? 됐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 9월 달에는 여러분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때 바뀔 겁니다. 정부조직 도표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 자 19부 3처 30청을 20청으로 바꿔주시고 19부 3처 20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조직 도표가 되겠습니다. 또 바뀔 테니까 뭐 그렇게 크게 암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9월, 10월 달에 바뀐 내용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조직 구조론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직 관리론 할게요.